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가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종가만 보면 결국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만이 나홀로 0.3% 하락한 채 마감이 됐는데 마감 종가 움직임은 이랬지만 장중 움직임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3대 지수 모두 이날 장중 한때 굉장히 큰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S&P 500 지수는 다시 한번 장중 한때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러던 것이 장 막판에 극적인 반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장중 한때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던 이유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작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던 미국 증시가 이 장 막판에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저희가 시황과 애프터마켓을 통해서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증시에는 지난 금요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한 마감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분위기 보겠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장 초반 상승으로 이렇게 출발을 해줬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S&P 500 지수 낙폭을 2.3%대까지 벌리면서 이날 역시도 꽤나 큰 변동 장세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장중 한때 S&P 500 지수가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약세권에 진입하기도 했고요. 현재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고점 대비 19% 정도 물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를 끝으로 다우지수는 8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1923년 이후 최장기간 하락 국면을 걸어오고 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 역시 7주 연속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날 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 하나씩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장 초반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 보겠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이죠.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시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LPR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5년 만기 LPR이 전달에 4.6%에서 4.45%로 0.15%포인트 내려왔습니다. 5년 만기이기 때문에 장기 대출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조처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식에 따른 장중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죠. 지수는 개장 이후 1시간 반 만에 일제히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 어떤 새로운 악재가 발생했다기보다는 금리 인상 이슈에 따른 예민한 매도세가 이어졌다고 평가를 해봐야겠습니다. 관련해서 월가에서 나왔던 목소리들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커멘트인데요. 이 주식시장 약세장 랠리로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 랠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저점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매도하고 보기를 권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제임스 블라드 총재 역시도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자산시장이 다칠 수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 될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 올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적절해 보인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기존의 의견을 되풀이한 정도기는 했지만 시장에는 부담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을 법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이슈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반응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 가장 언더퍼폼했던 섹터가 바로 테슬라가 포함되어 있는 임의 소비재 섹터 그리고 농기계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 섹터였습니다. 가장 부진했고요. 그랬던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 그리고 여기에 위치한 부동산 섹터가 가장 아웃퍼폼하는 흐름을 연출해줬습니다. 그 밖의 섹터들은 보합권 정도의 수준에서 등락이 엇갈리는 흐름으로 연출이 됐고요.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떨어졌던 시클리컬 섹터 내에서 테슬라의 급락세가 눈에 띄는 하루였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머스크 CEO의 성추문 스캔들이 불거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영향을 받아갔다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이 충격적인 오너리스
리스크가 떠올리면서 700달러 선마저 붕괴가 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약 45% 하락 국면을 걸어오고 있고요. 이 테슬라의 하락세에 루시드, 리비안 그리고 니콜라까지 각종 전기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기록했다라는 부분이 이날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역시나 빨간불을 기록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의류 리테일 테마입니다. TJX가 포함되어 있는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날은 의류 할인점인 로스스토어스의 주가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았고요. 또 1분기 순이익 주당 97센트로 역시나 전년 동기 대비 40센트가량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거기다가 더불어서 상반기 동일 매장 매출이 5% 안팎으로 감소할 거다라는 가이던스까지 내놓으면서 실망 매물이 강하게 쏟아졌고요. 이런 실적 결과가 전해진 이후에 JP모건 측에서는 로스스토어스의 목표 주가를 119달러에서 95달러로 삭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이슈들 주목받으면서 로스의 주가는 22% 급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산업 섹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농기계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무너지는 하루였는데요. 특히나 디어의 급락세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실적 결과에서 매출 미스를 발표하면서 크게 하락했는데 그러면서 캐터필러의 주가도 4%대 동반 하락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디어와 캐터필러와 같은 산업주들은 글로벌 경기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이 척도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실적 결과 어떤 해석과 판단이 가능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분석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했던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이날 헬스케어 섹터의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 화이자를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CDC가 5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화이자 부스트샷을 권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이 소식에 따라서 화이자의 주가 3.6% 상승으로 하답을 해줬고요.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역시도 4.4%의 급등이었습니다. 개별 호재가 있었는데 이 자사의 원형 탈모 치료제가 유럽에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올해 안에 미국과 일본에서도 추가적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따라서 강한 매수세를 받아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동반으로 움직였던 테마, 사이버 보안 테마를 또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장주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매수세를 받아갔습니다. 구체적인 실적 결과 또 이들 종목에 대한 월가의 평가 잠시 후 애프터마켓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해 보셔야 될 증시 이벤트까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녹록치 않은 한 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는 경제 일정들을 쭉 정리해 봤는데요. 일단 25일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고요. 바로 다음 날인 26일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일에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죠. 4월의 개인 소비 지출 PCE 및 개인 소득이 발표되게 됩니다. 3월에 기록했던 6.6%에 비해서 더 이 상승폭이 올라가게 되는지 여부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셔야 될 실적 일정도 좌측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테마 내에서 25일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리테일 테마주들의 실적도 이어지게 됩니다. 24일에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 그리고 미국의 일렉트로마트에 해당하는 베스트바이 그리고 26일에는 코스트코, 메이시스까지 실적 결과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상보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다면 지난주 월마트, 타깃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또 나아가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시장이 한 차례 하락 반응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겠고요. 이런 이벤트들 속에서 S&P 500 지수가 과연 이번 주 약세권에 진입하게 되는지 그 여부를 주목해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과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신한금융투자 W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4가지의 키워드가 준비되어 있는데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먼저 맞을 매라는데,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것에 좀 빗대서 좀 표현을 해봤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장 막판에 어떤 좀 반전의 계기가 우리가 이제 매파라고 알고 있는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이분이 내년과 그리고 2024년 중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내비친 것이었는데요. 프런트로드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3.5%, 그러니까 또 매를 먼저 열심히 맞으면은 인플레이션 기대가 꺾일 것이고 그러면은 다시 한번 통화 완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75bp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데 대해서는요. 블라드 총재가 50bp 인상이 지금으로서는 좋은 계획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표를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5bp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또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리오프닝 물결이라는 그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장을 도모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하반기 경제를 낙관한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일단 장중에 급락세는 좀 모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제임스 블러드 총재의 발언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애초부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매파인데 이번엔 또다시 좀 매를 먼저 맞으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빨리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좀 이 해석들을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투자정보 웹사이트 벤진가의 해석을 좀 인용을 하자면은 이 발언은 이제 블라드 같은 매파 위원도 결국 인플레이션만 잡히면은 이른 시점에 연준이 통화 완화 전환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기대 인플레이션율만 좀 잡힌다면은 당장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돌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시장은 그러니까 뭐 물론 지난 금요일에 낙폭을 많이 줄이고 상승 반전하는 그런 지수도 있기는 했지만은 내년 이후에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올해 금리 인상 그 속도에 여전히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뭐 상승장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블라드가 제시하고 있는 어떤 빠른 금리 인상, 매를 먼저 맞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과거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재 이 연준의 기준금리가 0.75%에서 1%죠. 이거를 상당 기준으로 좀 본다면은 블라드 총재 얘기처럼 3.5%가 되려면은 올해 남은 5번의 FOMC 모두 다 50pp씩 이제 인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총 7번 인상에 3.25%포인트의 기준금리가 오르는 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LPL 파이낸셜 자료를 따르면요. 지난 1990년대 이후에 4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평균적으로 단순하게 계산을 해봤을 때 2.8%포인트 인상이 됐고 평균 9.5회였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는 더 높았는데 이 금리 인상 폭은 지금 예상되는 것보다 좀 더 적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빠르기는 빠르다. 그래서 이 먼저 맞을 매가 시장에서 어떤 정도로 충격을 받아들이는지 지금 이미 좀 충격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라드 총재는 뭐 내년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2024년 정도가 되면 금리 인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금리 인하 기조를 다시 한번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당장 이 올해에 너무 빠른 금리 인상을 시장은 걱정하다 보니까 이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비슷한 연장선상의 이야기인데요.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렇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태죠. 연준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기사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CNBC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연준은 우리의 주식 포트폴리오는 뭐 망가지든 만들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자, 올 연말까지 연방 기금 금리는 2.75에서 3% 수준으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제 겨우 2차례 인상이 진행이 됐죠. 여기에다가 9조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 축소도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시장이 기대하는 패드 풋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인데
연준 인사들의 스탠스도 굉장히 완고해졌죠. 파월 의장은 지난 목요일에 인플레이션이 안정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 없이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요. 또 캔자스시티의 에스터 조지 연은 총재는 긴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이 이해해야 한다면서 주식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하락은 긴축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은 언제 반등이 나올 것이냐일 텐데 아직 요원하다는 게 대세인 것 같고요. TS 롬바드의 수석 전략가는 단기 랠리는 나타날 시점이 됐지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보다는 단기 랠리가 나타났을 때 비중을 줄이는 게 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인플레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주가 하락에 대한 현상은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라는 설명인데요. 자, 올해 들어서만 보더라도 3월을 제외하고는 4개월 내내 내렸거든요. 네. 추가 하락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일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앞서서 이제 블라드 총재 발언을 전해드렸는데 블라드 총재도 긴축이 증시 부진에 분명히 일부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하지만은 이제 하락장이 오기 전에 지수 레벨을 생각을 해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그때가 당시에 과열이었다라는 얘기를 블라드 총재도 은근히 좀 한 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긴축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수 레벨의 부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한 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 기사에서도 어떤 기관의 이 말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은 단기 반등이 왔을 때 지금은 여전히 시장을 좀 빠져나오려는 그런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불안불안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얼마나 더 빠질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나스닥이 지난주까지 7주 연속으로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난 2001년 정도에 닷컴버블 붕괴할 때 이후에 최장기간의 그런 하락세였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이제 닷컴버블 때와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 이제 약세장의 평균 하락률을 감안을 한다면은 나스닥의 경우에 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1950년대,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모두 다 그 이후에 이 대입을 해보면은 약세장 때 평균의 이 나스닥 낙폭이 40% 이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비해서 최대 한 25% 정도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점을 과거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위안거리는 밸류에이션은 그때만큼은 아니다라는 점이 되겠죠. 과거에 닷컴버블 때는 나스닥의 밸류에이션이 뭐 한 8, 90배 정도 갔었는데 지금은 25배 정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이제 랠리가 나타나기 전으로 완전하게 좀 회귀를 했기 때문에 과거의 약세장의 낙폭을 감안한다면은 더 떨어질 수가 있다. 하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밸류에이션이 그때만큼은 아니다. 많이 떨어졌다. 이런 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많이 내려온 것도 맞는데 추가 하락을 배제할 수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내용 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도 대응하시는 데 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어쩌란 말이냐라고 하면서 농기계 트랙터의 모습들이 좀 보이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실적 반응이 조금 이제 야속하게 나와가지고 네. 이렇게 키워드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농기계 업체죠. 이 농기계 업계 테슬라라고도 불리는 디어가 주가가 14%나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요. 근데 분기 이익이 기대치를 상회를 했어요. 하지만은 매출 실망감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 근데 이번 어닝 시즌의 화두는 이익이죠. 얼마나 이제 이익을 지켜내고 마진을 방어하느냐인데 이익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쩌라고 이런 좀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내용을 뜯어보면요. 디어의 4월 결산분기 실적이었습니다. 근데 매출이 120.3억 달러로 YOY 기준으로 9% 정도 증가를 했고 하지만은 예상치였던 134억 달러를 비교적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경영진의 발언이 조금 실망 그런 매물들을 쏟아내는 그런 결과로 나왔는데요. CEO가 공급망 압박이 생산 규모라든지 아니면은 농기계 인도에 대한 차질을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회계연도 하반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즉 수요는 좋은데 공급이 약할 것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고요. EPS가 우려 대비 선방을 물론 했지만은 마진 쪽에 압박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 원가가 12%나 증가했기 때문에 총이익률 GPM 지표가 내려갔고요. 그리고 이제 새 사업 부문 중에 두 곳의 영업이익률이 또 전년 대비해서 또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기업들은 뭐 매출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한다고 하더라도 이익을 못 방어하면 이익 방어 못했잖아라고 하면서 주가가 크게 내렸는데 맞아요. 자 이번에는 이익이 기대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심리가 워낙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찌 됐건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실제로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팩셋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1분기 EPS가 시장 컨센서스를 비트한 기업들의 평균 주가 반응, 그러니까 실적 발표 2일 전에서 발표 후 2일까지의 4일간의 그런 흐름을 좀 집계를 해봤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0.5%였어요. 5년간의 평균이 0.8% 상승이었는데, 즉 EPS를 비트한 기업들도 지금까지는 주가 반응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이제 미스에 대한 반응도 더 가혹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5.4% 하락이 평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5년 평균이 2.3% 하락이었기 때문에 역시 굉장히 좀 실적 반응이 부정적이다. 마지막으로 실적 반응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부정적이었던 것이 지난 2011년이기 때문에 뭐 10여 년 만에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먼트가 어닝 시즌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 이유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비트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 비트 폭이 좀 모자라다라고 시장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제로 이익 서프라이즈 정도의 평균이 4.7%에 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5년 평균이 8.9%, 10년 평균인 6.5%에 좀 못 미치고 지난 2020년 1분기 이후에 최악의 그런 얕은 그런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장에서 과거보다 미래에 집중을 하고 있다. 이번에 2분기에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그 기업들의 비율이 70%, 5년 평균은 60% 대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기에 실제로 2분기에 접어들면서 이익 추정치도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이 주가 반응이 어떻게 해서든 좀 악재를 찾아내려는 그런 부정적인 쪽으로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키워드도 보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그나마 이쪽에서 좀 희망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냐, 사이버 보안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라는 키워드를 정해봤는데요. 이날 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실적 발표했던 그 기업뿐만 아니라 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포티넷, 지스케일러,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 상위 종목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는 사이버 보안주들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하루였었는데요. 자, 이날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의 주가가 급상승한 이유는 대표적인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좋은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상적인 매출 성장에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9.7% 올랐고요.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자,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CEO는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매크로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증가한 덕분에 효과적인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실제 팔로알토의 세부적인 실적을 보더라도 이 부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팔로알토의 실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구독 부분이 40%나 증가했고요. 지난 4년 이래 최대 증가폭이라고 합니다. 자, 연간 가이던스도 올해 55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는데 전년 대비 29% 성장한 수준이고, 조정 EPS 가이던스도 기존 7.23달러에서 7.3달러 부근에서 7.42달러에서 7.46달러로 조정 EPS도 높였습니다. 올 연초부터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했던 대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는 강력할 것이라는 게 실적으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팔로알토는 적어도 올해 회계연도까지는 수요가 더 강력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보안 솔루션 수요가 강력하다는 것을 팔로알토가 실적으로 증명을 했고, 덕분에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이버 보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은데 이들도 마찬가지로 올해 주가가 그렇게 재밌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팔로알토를 비롯한 이 사이버 보안 관련주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고성장이긴 하지만은 고밸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매출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믿음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긴축 노선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섹터로 지금 좀 계속해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팔로알토의 실적을 통해서 섹터 전반에서 분위기가 좀 반전될 계기를 마련했다라는 게 공통적인 좀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섹터 입장에서 메이저한 어떤 긍정적인 지표였다라고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클라우드로의 전환이라든지 그리고 높아진 이런 사이버 위협 등을 감안을 한다면은 엄청난 성장 사이클이 수년간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존의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각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티그룹도 팔로알토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소폭 올렸어요. 기존에 600에서 610달러로 이제 목표 주가를 올렸는데 그러면서 기대 이상의 실적이었다, 수요가 매우 좋았다는 점을 증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장 환경 전반에 또 한 번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은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분명히 그래도 1등 기업 대장주가 실적으로 좀 입증을 했다는 데 대해서 좀 주요 기관들은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요가 강력하다는 것은 확인이 됐고 다만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게 바로 사이버 보안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